한국의 군사기술이 캐나다의 미래를 바꾸다. 미국이 전기를 끊자 캐나다는 한국 KF-21 전투기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배로 올리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에 캐나다는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미국은 북미에서 자신이 책임자라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한 전문가는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캐나다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한국과 맺은 이 특별한 파트너십에 트럼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제프린 백스 박사입니다. 저는 나라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을 연구해요. 저는 토론토 대학교 글로벌 어페어스 스쿨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나라들이 서로 거래하는 방식을 지켜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제 화면에 나타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세금을 관세라고 불러요. 그는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로 올리고 싶어 했었죠. 이것은 큰 문제였어요. 이건 심각한 일이네요. 저는 혼잣말을 했고 거의 커피를 엎을 뻔했어요. 그날 나중에 저는 제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었습니다. 트럼프는 국제무역을 놀이터 게임처럼 다루고 있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그는 위협하고 물러서고 다시 위협합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먼저 트럼프는 캐나다에서 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는 TV에서 캐나다는 국가 안보를 위한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고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또 다른 뉴스 알림이 제 컴퓨터에 나타났어요. 트럼프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너무 말도 안 되게 들려서 거의 웃을 뻔했어요. 그런 다음 저는 이것이 캐나다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자유에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캐나다의 한 주인 온타리오는 방역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흐르는 전기에 25% 세금을 부과했어요. 트럼프는 이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었죠. 그는 즉시 상무장관에게 25% 관세를 더 추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0%가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수업 중에 제 학생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무역 균형을 맞추는 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힘을 보여주고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에요. 트럼프는 북미에서 미국이 책임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날 오후 캐나다 방송공사의 기자가 저에게 전화했었어요. 최근 관세 위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무역 균형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말했어요. 이것은 힘을 과시하고 위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북미에서 미국의 통제력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위협은 더 심해졌습니다. 트럼프는 4월 2일부터 캐나다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이것이 캐나다의 자동차 제조업을 영구적으로 중단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었죠. 그는 심지어 캐나다의 위협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 국가전기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점을 놓쳤어요. 이 무역 분쟁은 빠르게 더 큰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완전한 재고였어요.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토론토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던 것을 기억해요. CN 타워가 회색 겨울 하늘을 배경으로 높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캐나다가 항상 미국을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신뢰해왔다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제 그 신뢰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의존해왔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아마도 그것이 문제일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오타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제 도움을 원했어요. 그들은 무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캐나다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했었죠. 백스 박사님, 저희는 당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화 속 목소리가 말했어요. 이러한 위협에 캐나다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관세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생각해야 해요. 저는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과의 전체 관계, 특히 우리의 군사적 의존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회의를 위해 오타와로 가기 위해 가방을 꾸리면서 저는 우리가 캐나다 역사의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역 전쟁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캐나다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더 많은 독립성과 더 적은 취약점을 가진 길을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가게 될 줄은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저는 대학 사무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무역 담당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고문 중 한 명인 피터 나바로가 우리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25% 세금이 결국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었어요. 이 놀라운 소식은 온타리오가 전기 수출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동의한 지 몇 시간 후에 나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에요. 그날 나중에 오타와에서 걱정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가득한 방에서 저는 설명했었어요. 그는 큰 문제를 만들고 원하는 것을 얻은 다음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릴 때 영웅처럼 행동하죠. 문제는 세금이 취소되었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들 사이에 신뢰가 깨졌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 연구한 제 모든 시간 동안 저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장 큰 교역 파트너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국방부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국가 안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국이 우리를 쉽게 밀어붙이기 위해 무역을 이용할 수 있다면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저는 물었어요. 우리의 군사적 연결은 어떻게 될까요?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우리는 미국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방어 시스템을 미국 장비와 함께 작동하도록 구축했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가 나중에 캐나다의 큰 방향 전환이 될 것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속을 걸어 제 사무실로 갔었어요. 학생들은 겨울 코트를 입고 오타와 전역의 정부 건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대화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서둘러 지나갔었죠. 저는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많은 것들에 대해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무역, 방위, 심지어 안보감까지요. 그 관계가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할머니의 조언을 기억했어요. 절대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넣지 마세요. 캐나다가 미국과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제 연구팀을 함께 불렀어요. 우리는 특히 방위에 관해 캐나다가 미국에 의존하는 모든 방법을 살펴봐야 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었어요. 이 무역 싸움은 진정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 동안 우리는 캐나다가 미국 시스템에 의존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전투기에서 레이더 시스템, 정보 공유에서 무기 기술까지 거의 모든 것이 미국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 금요일, 저는 총리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었어요. 그들은 제 초기 조사 결과를 바로 원했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준비하는 동안 뉴스 채널들은 미국과 캐나다 관리들이 손을 흔들고 카메라를 위해 웃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속지 마세요. 보조원이 제 발표 슬라이드를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동안 저는 말했었어요. 웃음은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정부 관리들에게 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저는 그들에게 캐나다가 미국에 의존하는 모든 방법들을 연결하는 선이 있는 북미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그림은 분명했어요.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했었습니다. 이 무역 분쟁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미국을 넘어선 옵션이 필요해요. 한 관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백스 박사님, 무엇을 제안하시는 거죠? 다른 파트너들을 살펴보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었어요. 우리가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다른 합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들이요. 그날 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국회 의사당 건물을 지나갔었어요. 평화타워는 어두운 겨울 하늘 속에 밝게 빛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상징하는 것, 캐나다의 독립과 주권을 기억했어요. 저는 우리가 강력한 이웃과 너무 편안해짐으로써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았는지 궁금했어요. 제 전화가 메시지와 함께 울렸어요. 국방장관실에서 온 것이었어요. 잠재적인 새로운 파트너들과의 탐색적 대화에 당신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여행할 준비가 되실 수 있나요? 저는 답변을 입력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짐을 쌌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싸움은 시작된 것만큼 빨리 끝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다른 나라들과의 새로운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캐나다에게는 중요한 무언가가 바뀌었었어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얼마나 빨리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보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열심히 살펴보게 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교훈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 옵니다. 캐나다에게 이 짧은 무역 전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친구, 더 많은 선택지, 그리고 더 많은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어요. 넓은 세계를 향해 우리의 국경을 넘어볼 때였어요.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저는 우리가 중요한 무언가의 시작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캐나다 이야기의 새로운 장이요. 무역 싸움의 갑작스러운 진정은 실제로 어떤 것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어요. 다음 주에 저는 중요한 초대를 받았어요. 캐나다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제가 군사 문제에 대해 알아낸 것을 공유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긴장됐지만 그들이 제 연구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사실에 자부심도 느꼈어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를 바라보는 많은 진지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이들은 캐나다 최고의 안보 관계자들이었고 그들에게 제 도움이 필요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88대의 F-35 전투기를 구매할 계획이에요. 저는 제 팀이 준비한 다채로운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지금 190억 달러를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비행기들을 계속 운용하기 위해 약 700억 달러를 지불하게 될 거예요. 저는 모두가 이 엄청난 금액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돈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를 더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이 비행기들을 누가 통제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F-35 전투기는 우리가 사서 완전히 소유하는 자동차 같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작동하려면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한 휴대폰과 더 비슷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었어요. 미국은 이 전투기들의 모든 중요한 부분을 통제하고 있어요.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필요한 업데이트, 그리고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방법까지요. 마치 누군가가 원할 때마다 끌 수 있는 아주 비싼 장난감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며 말했어요. 이것들은 미국이 결정하면 펜타곤의 컴퓨터실에서 원격으로 종료될 수 있는 연결된 기계들입니다. 회색 머리를 한 여성이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백스 박사님, F-35 주문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다음 말을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저는 우리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바구니가 그것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일 때요. F-35 문제는 더 큰 위험의 한 예일 뿐입니다. 한 나라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국방부도 이미 이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비싼 새 전투기가 작동할지 말지를 통제한다는 사실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피스타워를 지나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어두워지는 하늘 속에서 건물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의 중대한 결정의 무게가 제 어깨에 느껴졌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안 메시지를 확인하고 놀라운 소식을 발견했어요. 정부에서 저더러 한국으로 가는 특별한 여행에 함께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더 독립적이 되도록 도와줄 새로운 친구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긴 비행을 위해 가방을 꾸리면서 무엇이 걸려 있는지 생각했어요. 이제 이것은 단지 비행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캐나다의 자유에 관한 것이었어요. 변화하는 세계에서 우리 자신의 길을 찾는 일이었죠. 저는 창밖으로 바람에 나부끼는 캐나다 국기를 바라봤어요. 곧 저는 지구 반대편에 가서 어떤 폭풍이 올지라도 그 국기가 자랑스럽게 날릴 수 있도록 새로운 해결책을 찾게 될 거였습니다. 저는 다른 캐나다 관리 12명과 함께 한국을 여행했어요. 저는 그룹에서 유일한 외부 전문가였습니다. 제 일은 한국과 협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술과 계획 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한국의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만났어요. 바로 저는 그들이 회의에서 미국인들과 얼마나 다른지 알아차렸었어요. 저희는 당신들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한국 그룹의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해군 함선에 관해 미국으로부터 비슷한 압력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저희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한화오션은 그들의 KSS-3 잠수함을 선보였습니다. 이 수중배는 공기를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도 3주 이상 바다 아래에 머물 수 있었어요. 그들은 7,000m 이상 이동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한국인들이 미국이 항상 우리에게 주기를 거부했던 것을 약속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기술 비밀을 공유할 것이었습니다. 미국 시스템과 달리 한화의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저희는 캐나다의 내부의 모든 기술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보장합니다. 저희는 당신들의 나라에 수리 공장을 짓고 엔지니어들에게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르칠 것입니다. 제 눈을 정말 사로잡은 것은 이 잠수함들이 북극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는지였어요. 이것은 우리의 북부 국경을 보호하는 데 완벽했습니다. 얼음이 녹고 새로운 해운 경로가 열리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일이었죠. 저희는 잠수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화에는 곡사포라 불리는 큰 포, 조종사 훈련용 비행기, 그리고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의 완전한 접근 방식은 제가 캐나다 방위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한 약점들을 정확히 다루었어요.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타와에 보내는 보고서에 썼었어요. 폴란드는 한국 군사 장비에 10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루마니아는 곡사포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었어요. 이러한 거래에는 자국 내 공장 건설이 포함되어 기술을 배우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죠. 가장 설득력 있는 부분은 모든 것이 우리의 기존 장비와 함께 작동할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와 같이 한국 무기 시스템은 한국이 오랫동안 미국과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나토 표준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양한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할 수 있고 우리의 방위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망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저는 특히 수중 능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시연 중에 그들은 특수 코팅 재료가 어떻게 음파를 흡수하여 잠수함을 거의 감지할 수 없게 만드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술을 완성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선체 재료를 조사할 때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제조 과정을 캐나다 조선소와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저희 대표단은 더 흥분했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군 관계자들조차도 한국 장비의 품질과 혁신에 감동받았습니다. 밤에 있었던 비공개 회의에서 저희는 이것이 캐나다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논의했어요. 미국 소프트웨어로 제어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군사 장비를 가지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 시스템을 끌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고 북극 바다를 순찰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국방 관계자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었어요. 잠수함은 캐나다의 특별한 지리에 특히 중요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과 광활한 북극 영토를 가진 우리에게 수중 모니터링은 안보에 중요했어요. 한국 잠수함은 다른 대안들보다 냉수에서의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서울에서의 3일째 되던 날, 저희는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장비 판매로 시작하여 공동개발 프로젝트로 성장할 10년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북극 해군 기술에 초점을 맞춘 연구센터를 헬리팩스에 건설하자고 제안했었어요. 미국과의 거래와 이것이 다른 점은 가르치고 공유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지 장비를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 방위 산업을 구축하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한때 당신들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석 협상가가 설명했어요. 저희는 한 강력한 동맹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체 능력을 구축하는 것만이 진정한 보안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희는 한국 국방장관이 주최한 저녁 식사에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친절하고 열린 분위기였고 미국 방위 계약자들과의 긴장된 협상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저는 테이블 주변의 캐나다 동료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탐색 여행으로 시작한 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의 시작이었죠. 우리가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저는 이미 제 권고사항을 초안으로 작성하기 시작했었어요. 한국의 대안은 단순한 군사장비 이상의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세계에서 더 큰 독립과 안보로 가는 길을 제공했어요. 한국 방문 후 석 달이 빠르게 지났어요. 이제 저는 총리와 그의 조언자들 앞에 서서 저희가 배운 것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발표의 첫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건 그저 또 다른 학술 발표가 아니었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진지한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방식을 왜 바꿔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국회 건물의 큰 회의실은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높은 창문 밖으로 오타회 눈이 내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올해는 겨울이 일찍 왔었죠. 마치 미국과의 상황이라는 차가운 현실처럼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계속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저희는 국방 필요를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최근 사건들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제 뒤 화면에는 미국 F-35 전투기와 한국 KF-21 전투기의 사진이 나란히 보여졌습니다. 차이점은 단지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누가 그것들을 통제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 접근 방식을 바꾸는 가장 큰 장점은 자유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매하고 기술 비밀도 확보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파트너에 의해 압력받거나 통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총리는 눈썹을 찌푸리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한국이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군사 장비는 훌륭해요. 그들의 탱크 프로그램만 해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과 달리 그들은 지식을 우리와 공유하고 일부 부품을 캐나다에서 제작하도록 도와줄 의향이 있었어요. 제 보고서는 신중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F-35를 적게 구매하고 대신 한국으로부터 잠수함, 선박, 항공기를 구매하는 것이었어요. 또한 캐나다 공장에서 이것들 중 일부를 제작하는 데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정부가 이 계획의 첫 부분을 발표했을 때 저는 얼마나 많은 캐나다인들이 이를 지지했는지 놀랐어요. 사람들은 트럼프가 캐나다가 50일 번째주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기억하고 화가 났었죠. 그들은 더 자립적으로 서는 생각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논평을 요청한 기자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국가로서 우리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내에 상황은 이미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노바스코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정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캐나다 팀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캐나다 기술자들은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서울로 날아갔었어요. 한국 회사는 심지어 토론토에 사무실을 열어 일자리와 전문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식 접근 방식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졌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고 모든 규칙을 정하는 대신 그들은 질문하고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북극 수역과 특정 요구사항에 맞게 디자인을 조정했어요.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진정한 파트너십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추운 2월 아침, 저는 알버타의 비행장에 서서 첫 한국 KF-21 전투기가 우리의 더 작은 F-35 함대와 함께 착륙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한국 비행기는 눈 덮인 산들 앞에서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조종사들은 내려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훈련을 막 마친 캐나다 지상 승무원들과 악수를 나눴었어요. 조종 장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영식 후에 저는 한 조종사에게 물었습니다.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무언가 고장났을 때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핵심 포인트였어요. 만약 미국인들이 의견 불일치 중에 지원을 차단한다고 위협한다면 이제 우리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공급자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 대학 사무실에서 저는 국제관계 강의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중경욱 전략이라고 불렀어요. 초강대국이 아닌 국가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독립적으로 남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이 접근법의 사례 연구가 되고 있었어요. 그해 4월 트럼프가 새로운 관세 위협을 발표했을 때 이번에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캐나다는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우리 정부는 이전처럼 취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문제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종종 순수한 힘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 학기 마지막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을 향한 캐나다의 전화는 중간 규모 국가들이 큰 강대국들이 경쟁하는 세계에서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지금까지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대한 긴급 대응으로 시작된 것이 두 나라 모두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발전했어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우리의 광대한 북극 수역을 감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캐나다 자원은 한국으로 흘러가 그들의 경제를 돕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하거나 친절해 보이는 동맹국이라도 모든 신뢰를 한 곳에 두는 것은 약점을 만듭니다. 연결과 파트너십을 분산시키는 것은 힘을 만들어요.
지난주 저는 몬트리올 외곽의 새 시설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캐나다와 한국 엔지니어들이 나란히 일하며 양국의 방위 시스템을 위한 부품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양국의 젊은이들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주 작업장에는 프로젝트의 모토가 양국 언어로 큰 표지판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을 통한 파트너십. 이것은 더 이상 군사 장비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큰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국가들이 어떻게 동등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이었죠. 양국 팀이 공동으로 설계한 회로 기판을 캐나다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조립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관세 위협으로부터 먼 길을 왔어요.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도전, 문화적 오해, 정치적 반대를 극복해야 했어요. 일부 미국 관리들은 우리의 선택에 실망을 표현했습니다. 특정 캐나다 정치인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에 대해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매달 지날수록 혜택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군사 능력은 향상되었어요. 우리의 산업 기반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는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제 경력을 시작했을 때 저는 우리나라의 접근 방식에 이렇게 중요한 변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저는 캐나다가 파트너십과 독립성 사이에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동안 이론이 현실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으로의 전략적 전환은 단지 잠수함과 전투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중간 규모 국가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간의 우정이 양측이 동등한 기반에 서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오타와 강을 따라 집으로 운전하면서 백미러에서 국회 건물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안전하고 독립적인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계획보다는 추진력으로 시작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우리가 편안한 의존성을 넘어보도록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이었을 거예요. 제 이름은 자비에르 모레스쿠입니다. 저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전략연구소에서 국방 획득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우리나라가 구매할 수도 있는 무기와 방어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루마니아가 한국의 신궁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었죠. 그 일이 있기 6개월 전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신궁 미사일은 유럽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루마니아가 이 시스템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했었어요. 정말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모든 일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었는지였어요. 단 1년 만에 루마니아는 미사일을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고 348 대공포 대대에 배치하고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직접 콘스탄차 근처의 군사 시험장에서 그 시험을 지켜봤어요. 콘스탄차는 흑해 옆에 있는 도시예요.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루마니아는 프랑스의 미스트랄 시스템을 구매할 생각이었어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였었죠. 하지만 프랑스와의 협상은 결렬되었어요. 미스트랄은 너무 비쌌고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한국의 옵션만 남았었어요.
한국은 우리 예산에 맞는 좋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루마니아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루마니아가 신궁 미사일을 선택한 이유는 뛰어난 성능 대비 가격 때문이에요. 저는 국방부 동료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프랑스가 미스트랄을 제안한 것보다 2년 앞서 이 시스템을 인도했어요. 라고도 말했었죠. 이렇게 빠른 배송은 비슷한 방어 과제를 가진 루마니아 주변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결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미사일 발사대들 사이를 걸으며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저는 그것들이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지 알아챘습니다. 신궁은 프랑스 미스트랄, 한국이 이전에 많이 구매했던 것과 러시아 이글라 MN-50S, 다른 유형의 미사일 시스템에서 좋은 특징들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낮은 가격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결합하면서도 이중 탐색기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미사일이 목표물을 더 잘 찾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도와줘요. 신궁은 병사들이 어깨에 메고 다니는 미사일 시스템과는 달라요. 그런 휴대용 시스템들은 더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무거워요. 15kg 이상, 이것은 조준할 때 안정적으로 들고 있기 어렵게 만들었죠. 냉각 시스템을 켜면 배터리가 다 떨어지기 전에 발사할 수 있는 시간이 단 40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스템들이 목표물에 직접 맞았을 때만 폭발하기 때문에 극도로 정확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신궁은 삼각대 위에 놓여 있어요. 이것은 조금 덜 이동성이 있지만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삼각대 덕분에 조작자들은 무기의 무게와 싸우지 않고도 날아다니는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어요. 신궁은 목표물에 맞거나 가까이 접근했을 때 폭발할 수 있어서 적 항공기를 격추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냉각 시스템과 배터리가 하나의 단위로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품을 가진 다른 시스템보다 더 빨리 발사 준비가 될 수 있었어요. 현장 훈련 중에 저는 신궁이 얼마나 빨리 재장전되어 여러 목표물을 연속해서 공격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했었습니다. 어깨에 매는 시스템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야간 시력 장치가 없는 것과 달리 신궁은 밤에도 작동할 수 있어요. 이것은 흑해를 따라 루마니아의 방어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로부터 증가하는 위협, 특히 우리 지역의 첨단 드론과 전자전 시스템으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동성보다 정확성과 파괴력을 우선시하는 미사일 시스템을 선택했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특정 위협을 고려하면 논리적인 결정이었어요. 루마니아는 한국의 참여를 직접 요청했습니다. 저는 국방 관계자들에게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러한 직접적인 접근은 미사일을 획득하는 전체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방어 전략은 이제 신궁을 단거리 공중 방어망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전에 독일에서 구입한 현대화된 게파드 대공포와 함께 신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단일 시스템도 모든 유형의 공중 위협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강력히 지지해 왔어요. 지난주, 저는 신궁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지켜봤었습니다. 우리 군은 소형 드론을 목표물로 사용했어요. 이 드론들은 레이더에서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신궁의 이중적외선 탐색기는 이러한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감지하고 추적하고 파괴했어요. 이것은 제가 계속 말해온 것을 증명했습니다. 신궁은 미스트랄만큼 잘 작동하지만 훨씬 덜 비싸다는 것이었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는 루마니아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궁 획득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방어 관계에서 전략적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조작자들이 새로운 신궁 시스템에 더 능숙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나토 동부 국경을 따라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방어에 접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국방위원회의 중요한 사람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바라보며 루마니아가 왜 한국의 이상한 새 무기를 선택했는지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궁은 빠르게 전투 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어요. 저는 뒤에 있는 반짝이는 새 장비를 가리키며 설명했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그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왜 이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평생 미사일 시스템을 연구해 왔었습니다. 어떤 것은 들고 다닐 수 있고 어떤 것은 삼각대라고 부르는 세 다리 위에 놓여 있죠. 우리나라가 신궁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유형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스팅거, 이글라, 피오른 같은 병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선택하는 동안 루마니아는 삼각대 유형이 명확한 장점이 있다고 결정했었어요. 저의 실험실에서 저는 대부분의 주요 미사일 시스템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병사들이 들고 다니는 것들은 이론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들은 15kg 이상 무게가 나가는데 이는 큰 개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았습니다. 빠르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몇 초 이상 조준하려고 해보세요. 팔이 매우 피곤해지게 됩니다. 휴대용 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냉각 시스템을 켜면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40초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맞추려고 할 때 그건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휴대용 시스템들이 보통 표적에 직접 맞아야만 작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우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미스트랄과 신궁 같은 삼각대 시스템은 일부 이동성을 포기하지만 효과면에서는 많은 것을 얻어요. 저는 지난주 국방학교 학생들에게 말했었어요. 미사일이 삼각대 위에 놓여 있을 때 운영자는 무기의 무게와 싸우지 않고도 날아다니는 표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삼각대가 그것을 안정적으로 잡아주죠. 이런 삼각대 시스템들은 또한 근접 퓨즈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미사일이 표적에 직접 맞출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가까이에서 폭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표적을 파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어요. 신궁은 또 다른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과 배터리가 하나의 패키지로 바로 내장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병사들이 프랑스의 미스트랄 시스템보다 더 빠르게 설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미스트랄은 연결해야 하는 별도의 부품들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현장 훈련 동안 저는 병사들이 이런 시스템들을 얼마나 빨리 재장전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요. 삼각대 디자인은 그들이 여러 표적을 하나씩 차례로 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사격 사이에 팔을 쉬게 할 필요가 없었죠. 또 다른 큰 장점은 야간 시력이었어요. 휴대용 시스템은 보통 무게가 추가되기 때문에 야간 시력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궁은 완전한 야간 작전 능력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공격이 언제든지 낮이든 밤이든 올 수 있는 흑해를 따라 루마니아의 방어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훈련하는 병사들은 빠르게 익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이 다양한 유형의 지면, 바위가 많은 지역, 부드러운 모래, 심지어 약간의 언덕에서도 삼각대를 설치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세 다리는 거의 모든 표면에 맞게 조정될 수 있었어요. 적이 우리의 레이더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훈련 중에 한 병사가 저에게 물었었습니다. 저는 신궁기 표적을 찾기 위해 2가지 다른 유형의 탐색기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어요. 이것은 한 유형이 적의 장비에 의해 방해를 받더라도 여전히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이중 탐색기 기술은 숨기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어요. 병사들은 특히 미사일이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래된 시스템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표적을 맞출 수 있어요. 시연 후
그들의 지휘관이 저에게 말했었어요. 저는 우리의 이전 방어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도 우리 선택에서 큰 요소였어요. 프랑스 미스트랄 시스템 하나의 가격으로 우리는 거의 신궁 시스템 2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스템은 우리나라에 더 나은 보호를 의미했었죠. 한 테스트 동안 저는 팀이 시스템을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시간을 쟀어요. 휴대용 시스템을 들고 달리는 단일 병사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차이는 생각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잘 훈련된 팀은 몇 분 안에 집어들고 이동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었어요. 신궁의 훈련 프로그램도 다른 시스템보다 더 간단했습니다. 저는 신병들이 며칠 만에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컨트롤은 명확한 표시와 간단한 절차로 직관적이었습니다. 유지보수는 어떻습니까? 시연 중에 또 다른 장교가 물었어요. 이것은 시스템의 또 다른 강점이었습니다. 신궁은 대부분의 다른 옵션보다 유지보수가 적게 필요했어요. 그 부품들은 먼지와 습기로부터 밀봉되어 있었는데 이는 루마니아의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의 테스트 발사 후에 발사기를 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뜨거운 배기가스가 있는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시원했어요. 이런 열 관리는 그것이 과열 없이 반복해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단 몇 번의 사격 후에 너무 뜨거워져 다룰 수 없게 되는 휴대용 시스템보다 또 다른 장점이었죠. 우리 시연의 마지막 날 훈련장 위로 해가 지는 동안 저는 루마니아의 선택이 자랑스러웠어요. 신궁 삼각대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무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필요에 완벽하게 맞았어요. 우리가 장비를 정리할 때 선임 장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분석이 옳았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시스템을 운송을 위해 보관하는 것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최고의 기술이 가장 새롭거나 가장 비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특정 필요에 가장 잘 맞는 것이었습니다. 루마니아에게는 신궁 삼각대 시스템이 그런 완벽한 선택이었어요. 지난달 저는 루마니아 최고방위 위원회 앞에 섰어요. 저희가 신궁 미사일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손이 약간 땀에 젖었었습니다. 이 무기들이 루마니아를 안전하게 지키는 더 큰 계획에 어떻게 맞는지 모두가 이해하길 바랐었어요. 흑해는 저희의 고향이지만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았어요. 러시아가 그곳에서 문제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들은 조종사 없이 날아다니는 특별한 기계인 드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저희의 라디오와 컴퓨터를 방해할 수 있는 전자장비도 사용했었죠. 이런 것들이 루마니아를 보호하는 저희 일을 매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신궁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쉽게 운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라고 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했었어요. 그들의 표정을 보니 제 요점을 이해했던 것 같았습니다. 국가를 방어할 때는 조금 무거워도 잘 작동하는 무기가 필요했었죠. 루마니아는 한국이 이 미사일을 제안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먼저 직접 요청했었습니다. 이것이 미사일을 훨씬 더 빨리 얻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때로는 과감한 행동이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었죠. 저희 계획은 신궁 미사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무기들과 함께 조합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독일에서 구입한 게파드 대공포도 이 계획의 일부였어요. 게파드포는 날아다니는 표적을 격추할 수 있고 이제 신궁 미사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루마니아 위에 더 강한 방패를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항상 저희 군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유형의 방어 무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었어요. 마치 겨울에 코트만 입지 않고 모자, 장갑, 부츠도 필요한 것과 같았습니다. 각 부분이 여러분의 다른 부분을 보호하죠.
저희의 다양한 무기들도 루마니아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했었어요. 지난주는 저에게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저희 군인들이 처음으로 신궁 미사일을 시험하는 것을 지켜봤었습니다. 그들은 연습 표적으로 작은 드론을 사용했었어요. 이 드론들은 아주 작아서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신궁은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작고 뜨거운 물체도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열감지 센서를 가졌었죠. 테스트를 지켜보며 숨을 죽였었어요. 미사일이 표적을 맞췄을 때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모두에게 말했던 대로 정확히 작동했었어요. 신궁은 프랑스 미스트랄 미사일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루마니아에게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군 지도자들만 읽을 수 있는 제 비공개 보고서에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유럽의 모든 국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썼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근처의 모든 국가들은 더 나은 방공망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방법을 말이죠. 하지만 이런 무기를 빨리 얻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폴란드는 피오룬이라는 좋은 미사일을 만들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부품이 필요했었어요. 전쟁이 계속되면서 그런 부품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프랑스 미스트랄 미사일도 정말 좋았지만 저희에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루마니아는 한국의 신궁을 선택했었죠. 이 선택은 단순히 새 무기를 구매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루마니아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친구를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는 대부분 유럽 국가나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했었어요. 이제 한국과도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었어요. 저는 루마니아의 안전에 대해 많은 시간을 생각했었어요. 흑해는 아름답지만 러시아가 가까이 있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바라보며 제 일이 왜 중요한지 기억했었어요. 신궁 미사일은 단순한 금속과 기술이 아니라 루마니아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희 군인들은 새 미사일을 사용하는 법을 빠르게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며 이 새로운 장비를 얼마나 빨리 마스터했는지 자랑스러웠었습니다. 신궁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많은 버튼과 따라야 할 단계가 있었지만 저희 팀은 이미 사용하는 데 전문가가 되었었죠. 때로 밤에는 루마니아가 직면한 위협에 대해 걱정했어요. 러시아는 많은 무기와 군인을 가지고 있고 항상 규칙을 따르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보호층을 기억했어요. 신궁은 그 보호의 중요한 새로운 층이었습니다. 시험 발사 중에 저는 젊은 군인 중 한 명 옆에 서 있었어요. 새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을 지킬 강한 무기가 있다는 것이 좋게 느껴져요. 저는 그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었죠. 루마니아는 유럽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저희는 나토의 일원으로 이 큰 국가동맹의 동쪽 가장자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무기는 저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적들에게 이 임무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매일 퇴근길에 저는 일상생활을 하는 보통의 루마니아 사람들을 지나갔었어요. 그들은 쇼핑하고 개를 산책시키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미사일이나 방어 시스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저는 그들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었어요. 신궁 미사일은 이제 루마니아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돈을 쓰는 방법에 똑똑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에 열려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저희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루마니아 군대가 신궁 미사일의 국내 생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제안하는 논문을 작성했었어요. 이제 공식 소식통이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방위 계획에 있어 큰 진전이었어요. 방위 기술 공유에 관한 협약을 연구하면서 저는 루마니아가 신궁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이 우리나라에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의 방위 공장을 방문했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러시아 부품 대신 자체 부품을 만들어 미사일 추적 장치의 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직접 보았었죠. 이러한 변화로 그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다른 국가의 시스템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요즘 점점 더 많은 안보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단지 공장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긴 분쟁이 발생한다면 꾸준한 미사일 공급이 매우 중요할 것이었어요. 현지에서 제조한다는 것은 많은 유럽 방위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는 공급이 차단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루마니아 방위 관리들에게 신궁을 차량에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말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시스템 사용 방법이 더 유연해질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발사대와 미사일을 더 구매해야 할 것이었죠. 아마도 시스템은 병사들이 차량 내부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변경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운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은 루마니아를 더 많은 유럽 국가의 방위 장비를 판매하기 위한 관문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루마니아가 나토 동부 지역의 안보 제공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와 일치했었어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들이 신궁 프로그램 이상의 것에 함께 협력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신궁 미사일 시스템은 작동 방식 때문에 특별했어요. 표적을 더 잘 찾는 데 도움이 되는 2개의 추적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레이더로 보기 어려운 작은 드론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군이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그들은 여러 개의 작은 표적 드론을 성공적으로 격추시켰었어요.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말해왔던 것을 증명했습니다. 신궁은 프랑스의 미스트랄 시스템만큼 잘 작동하지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궁을 구매하기로 한 결정은 다른 옵션을 신중히 살펴본 후에 내려졌었어요. 우리는 처음에 유럽에서 더 잘 알려진 프랑스 미스트랄 시스템 구매를 고려했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었었죠. 그 후 한국의 옵션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 되었고 우리 예산에 맞는 좋은 가격을 제공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모든 일이 얼마나 빨리 일어났는지였어요. 단 1년 만에 우리는 미사일을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수령하고 348 대공포 대대에 보내고 성공적으로 테스트했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가 미스트랄에 대해 제안한 것보다 2년 더 빠르게 이 시스템을 배달했었죠. 이러한 빠른 배송은 비슷한 방위 과제에 직면한 우리 이웃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신궁 시스템은 이제 우리의 다층 단거리 방공망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전에 독일에서 구입했던 현대화된 게파드 대공포와 함께 작동했습니다. 저는 어떤 단일 시스템도 모든 공중 위협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완전한 접근 방식을 강력히 지지했었어요. 이 미사일 시스템 구매는 단지 무기를 사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많은 해 동안 루마니아의 안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어요. 첫 번째 신궁 실사격 훈련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이 결정이 루마니아의 방위 능력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년 전에 방위 구매를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이 루마니아에게 이렇게 중요한 방위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루마니아 군인들이 신궁 시스템을 더 능숙하게 다루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가 단지 구매 이정표가 아니라 나토 동부 국경을 따라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방위 파트너십에 관해 내리는 결정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었어요. 한국과 협력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미사일을 만들므로써 루마니아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방위 미래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더 나은 무기를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흑해 지역의 특정 필요와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더 강하고 자립적인 방위 산업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제 저는 루마니아의 흑해 해안가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제 재킷을 잡아당기는 동안 저는 미사일을 구매하기로 한 하나의 결정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구매한 신궁 미사일은 단순한 새 무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루마니아가 자국을 보호하는 방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생각했었죠. 제 연구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다음으로 한국의 천궁 이 시스템을 구매하길 원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더 멀리 있는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더 큰 미사일이에요. 우리는 한국이 약속한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가격이 좋으며 무기가 잘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좋아해요.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유럽의 아스터 방어 시스템에 대한 걱정스러운 소식을 들은 후 우리는 한국 무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시스템들은 모두가 예상했던 만큼 많은 공격을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마지막 발표를 할 때 저는 우리는 연습 테스트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었어요. 저는 그들이 멋진 약속보다 증명된 성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했었죠. 신궁 구매에서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모든 일이 얼마나 빨리 진행됐는지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총알 배송이라고 불러요. 계약 체결부터 1년 이내에 작동하는 미사일을 갖게 된 거죠. 여러 해의 지연이 흔한 군사 구매 세계에서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루마니아가 빠른 도움이 필요할 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는 종종 더 오래 걸리는 전통적인 유럽과 미국 공급업체들과의 경험과는 매우 다릅니다. 저는 우리 계획회의에서 이 점을 여러 번 지적했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국가들이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요. 루마니아의 신궁 미사일 구매 결정은 제가 생각하기에 큰 변화가 될 것의 첫 장에 불과해요. 동유럽의 더 많은 나토 국가들이 방위 필요를 위해 아시아 공급업체들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단순한 미사일 시스템 구매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로 성장했어요. 수십 년 동안 루마니아의 안보를 형성할 수 있는 한국과의 방위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죠. 신군과의 첫 실사격 훈련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이 결정이 루마니아의 자기 방어 능력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계속 확신하고 있어요. 20년 전 제가 처음 군사 구매를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이 루마니아의 주요 방위 파트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인들이 신궁 시스템에 더 능숙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가 단지 새 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나토 동부 국경을 따라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달 동안 미사일이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사했었어요. 우리의 테스트에 따르면 이 미사일들은 우리의 해안 방어 위치를 가로질러 휘몰아치는 혹독한 겨울바람에서도 잘 작동해요. 미사일 조작자들은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시스템이 목표물을 찾는 것을 돕는 느낌이에요. 라고 성공적인 연습 발사 후 한 군인이 저에게 말했었죠. 우리 이웃 국가들도 주목했어요. 지난주 저는 우리의 훈련 연습을 관찰하기 위해 온 폴란드 대표단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팀이 미사일 발사대를 빠르게 설치하고 바다 위에 연습 목표물을 추적하는 것을
큰 관심으로 지켜봤어요. 우리도 우리의 선택지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폴란드 방위 분석가가 미사일이 하늘을 가로질러 표적 드론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에게 속삭였었어요. 한국 기술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이 됐어요. 그들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하고 우리 정비팀에게 시스템을 완벽한 작동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의 모든 세부 사항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수준의 지원은 우리가 다른 방위 파트너들로부터 항상 받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종류의 파트너십을 받았다면 우리 군이 얼마나 달랐을지 생각하게 만들어요. 저는 제 사무실에 국경을 따라 모든 방위 위치를 보여주는 상세한 지도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신궁 시스템은 우리가 전에 취약했던 중요한 격차를 메워요. 이 지도를 볼 때 저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 볼 수 있었어요. 각각의 작은 표시는 루마니아 하늘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패를 나타내요. 비용 절감도 상당했어요. 프랑스 미스트랄 시스템 대신 신궁을 선택함으로써 절약한 돈으로 우리는 군인들을 위한 더 나은 훈련과 추가적인 방어 장비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유럽 옵션으로 구할 수 있었던 것보다 3배나 많은 미사일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절약했다고 계산했었어요. 이는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방어 능력을 제공해요. 한국 관계자들은 저를 다음 달에 그들의 최신 생산 시설을 방문하도록 초대했어요. 그들은 미사일 설계를 어떻게 더욱 개선했는지 보여주고 싶어 해요.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는 우리의 방어 능력이 구식이 되기보다는 계속 성장할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의 차이예요. 저는 종종 이 결정이 역사책에서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요. 미래의 방위 분석가들이 유럽 방위 조달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순간으로 루마니아의 신궁 구매를 가리킬까요? 저는 그럴 것이라고 믿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극적인 전투가 아니라 정부 사무실에서 내려진 조용한 결정이죠. 이 놀라운 방위 전략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는 매우 분명해요. 루마니아의 신궁 획득은 단지 우리 군대의 작은 개선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럽 국가들이 방위 구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표시해요. 오늘 우리가 구축하는 파트너십은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우리의 안보를 형성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라 라로쉬입니다. 동아시아 영화나 음악, 방송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람들이 즐기는지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말다툼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그런 다툼들은 보통 여름 소나기처럼 빨리 지나가곤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태국과 한국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저조차도 정말 놀라게 했답니다. 모든 일은 아주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제가 유명한 영화감독 봉준호 감독의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버즈피드에서 자신의 새 영화 미키 17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인터뷰어가 봉 감독님께 가장 좋아하는 K-팝 그룹이 뭐냐고 물었죠. 블랙핑크요. 봉 감독님은 바로 대답하셨어요. 그러자 인터뷰어가 어떤 멤버를 가장 좋아하는지 물었어요. 로제, 지수, 제니요. 봉 감독님은 4명 중 3명의 이름만 말씀하셨죠. 한 명의 이름이 빠져 있었어요. 바로 태국 출신인 리사였죠. 저는 이걸 바로 알아챘어요. 아마도 그냥 이름을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고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작은 일이 태국 전역에 엄청난 불길을 일으켰어요. 소셜미디어의 댓글들을 훑어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들어온 한국 사회의 차별이다 라고 한 사람이 적고 있었어요. 이 한국인들은 정말 이상해. 리사가 자기들을 뛰어넘었다는 걸 절대 인정할 수 없나 봐 라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었죠. 분노는 빠르게 커져가고 있었어요. 일부 태국 사람들은 심지어 봉준호 감독님의 외모에 대해 나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차별에 화가 났다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저에게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가장 흥미롭게 봤던 건 많은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한국 여행을 가지 말고, 한국 제품을 사지 말고,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지하지 말라고 하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은 방콕에 있는 친구들과 동료들로부터 오는 메시지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이 궁금했던 거죠. 태국 네티즌들이 이것이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하루 종일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게 됐죠. 마치 분노의 합창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15년 동안 여러 문화권의 엔터테인먼트를 연구해 왔어요. 이렇게 단순한 실수처럼 보이는 것에 이토록 큰 반응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건 그냥 감독이 이름을 잊어버린 것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태국에서 리사는 그냥 또 다른 케이팝 스타가 아니에요. 그녀는 온 나라의 상징 같은 존재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태국 스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리사는 태국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이런 점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리사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공연했을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그녀는 오스카 무대에 선 최초의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었거든요. 다른 나라의 뉴스들이 이게 케이팝의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하는 동안 태국에서는 모든 뉴스가 리사가 세계를 향한 태국의 대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온 나라가 지켜보면서 그녀가 잘 해내길 바라고 있었죠. 저는 방콕의 제 아파트에서 그녀의 공연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길거리에 TV를 설치해 놓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는 리사를 태국의 자랑이라고 부르는 해시태그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 그건 단지 한 유명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자부심에 관한 것이 되어 있었어요. 대표성, 성취, 국가적 명예 같은 단어들이 도처에 있었어요. 이 축하는 단지 리사 개인이 잘된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동남아시아의 재능을 대부분 무시해왔던 세계 무대에서 태국이 마침내 주목받게 된 것에 관한 거였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이 리사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걸 단지 그룹의 한 멤버를 잊어버린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걸 세계 엔터테인먼트 무대에서 태국이 어렵게 얻은 자리를 지우는 것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 모든 화난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작은 실수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들어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한 감독이 리사의 이름을 언급하는 걸 잊었는데 이제 한국 전체를 불매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말요? 그가 물었어요. 그냥 이름 하나 때문에? 단지 이름에 관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리사가 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한 거예요. 그녀는 단지 가수가 아니라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에요. 저는 창문 너머로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밝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이 상황은 제게 엔터테인먼트가 국가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나라 출신이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걸 볼 때 그건 단지 한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본 첫 번째 경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반응이 실수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단지 좋아하는 팝스타를 변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세계 속에서 자기 나라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방콕에 밤이 내리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단순한 실수처럼 보였던 것이 존중, 인정, 국가적 자부심에 대한 더 깊은 감정들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15년간 엔터테인먼트를 연구하면서 가장 큰 이야기들은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유명인들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거예요. 노트북을 닫고 산책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방콕의 거리들은 빛과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쇼핑몰 위의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재생되고 있었죠. 리사의 얼굴이 화면에 비치자 사람들은 멈춰서서 올려다보며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왜 잊혀진 이름 하나가 이런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아직도 태국 사람들이 리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태국 사람들에게 리사는 그저 K-팝 그룹의 한 멤버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마치 태국을 대표하는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였죠. 방콕 곳곳의 광고판에 리사의 얼굴이 걸려 있었고 사람들이 그녀 얘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런 점을 이해해야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리사의 이름이 빠졌을 때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제가 방콕에 있는 제 아파트에 앉아서 리사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출연하려는 순간을 TV로 보고 있었어요. 아카데미 시상식은 매년 최고의 영화에 오스카상을 주는 큰 행사예요.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리사가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공연했고 이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무대에 K-팝 아티스트가 처음으로 서게 되었으니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것이 K-팝 음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태국 뉴스는 오직 리사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리사를 세계를 향한 태국의 대사라고 부르고 있었죠. 마치 리사가 자신만을 위해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공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제가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절대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어요. 길가의 음식 노점상들이 작은 TV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함께 리사의 공연을 볼 수 있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 화면 주변에 모여 있었는데 일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손에 음식을 들고 서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 집중하고 있어서 거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저게 우리 리사야. 제 옆에 있던 나이든 여성이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태국에서 할리우드까지. 제 휴대폰을 보니 태국 의자랑 리사 가오리를 대표해요. 같은 해시태그가 달린 수천 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가수로서의 그녀를 위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 나라 출신의 누군가가 그렇게 큰 무대에 섰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많은 태국 사람들은 세계가 자신들의 재능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리사가 그렇게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저 무대에 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젊은 학생이 말했어요. 저도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 저는 사람들이 리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표성, 성취, 국가의 명예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건 정말로 그녀가 그들에게 그런 의미였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성공은 그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태국 전체의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방콕 전역의 신문 가판대에는 그녀의 얼굴이 실려 있었어요. 잡지 표지에는 그녀의 공연이 실려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리사가 어떻게 태국을 세계 지도에 올려놓았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들은 저에게 우리 소녀가 오스카에 나온 것을 봤냐고 물어보고 있었고 상점 주인들은 그녀의 노래를 틀고 있었어요. 마치 국경일 같은 분위기였죠. 그래서 나중에 본 감독이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 때 많은 태국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음악 그룹의 한 멤버를 잊어버린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마치 태국 자체가 대화에서 지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모든 자랑스러운 순간들이 무시되는 것 같았죠. 온라인에서 그들은 항상 우리를 잊어버려요라거나 그들은 한국 멤버들만 신경 써요 와 같은 댓글을 보고 있었어요.
그 상처는 단순히 잊혀진 이름 하나보다 더 깊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작은 동네 카페에서는 20대가 그 인터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봉 감독이 어떻게 리사를 그냥 넘어갔는지 봤어? 한 명이 화를 내며 물었어요. 마치 태국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시장을 걷고 있을 때도 비슷한 대화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단지 팝스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적 자부심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연결을 이해하면 그 강한 반응이 더 이해가 돼요. 태국은 자국의 음식, 관광, 문화를 전 세계에 보내왔지만 태국 사람들이 리사처럼 세계적인 명성의 정상에 오른 사람을 보는 일은 드물었어요. 그녀는 공연할 때마다 그들의 희망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죠. 논란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걸 지켜보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뉴스 채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하고 있었고, 소셜미디어 계정들은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팬클럽들은 시위를 조직하고 있었고요. 이 모든 것이 언급되지 않은 이름 하나 때문이었죠. 이건 단지 리사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점심 식사 중에 제 태국인 동료가 저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마침내 주목받는 순간을 맞이했는데 그것이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복잡한 감정들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엔터테인먼트와 문화를 연구해온 수년 동안 가장 큰 반응은 종종 자부심과 아픔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많은 태국 사람들에게 리사가 방콕의 댄스 스튜디오에서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여정은 마치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어요. 그녀가 받은 각각의 상은 온 나라의 승리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얼굴이 실린 각 잡지 표지는 태국이 주목받고 있다는 의미였죠. 방콕 위로 저녁이 내려앉을 때 저는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미용 제품을 홍보하는 리사의 얼굴이 있는 거대한 광고판이 보였어요. 멀리서도 그녀의 미소는 한 사람의 명성보다 더 큰 무언가를 대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표면만 보아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말해지지 않은 이름 하나가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한 국가의 열망의 무게를 담고 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단순히 이름 하나를 깜빡한 것이 국가 간의 큰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이 이야기에는 훨씬 더 많은 내막이 있었답니다. 리사의 오스카 공연에 대한 소문이 제 주변 친구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리사가 오스카 무대에서 립싱크를 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제가 자주 가는 연예계 모임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죠. 이건 그녀가 실제로 라이브로 노래하지 않고 녹음된 음악에 맞춰 입만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음악업계 뒤에서 일하는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주의 깊은 시청자들이 이미 눈치챈 것을 확인해 주었어요. 그날 밤 다른 가수들과 달리 리사는 라이브로 노래하는 대신 미리 녹음된 음성 트랙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긴장한 모습이 보였고 자세히 보면 작은 실수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빌리 아일리시와 그날 밤 실제로 라이브로 노래한 다른 가수들의 공연과 비교했을 때 차이는 확연했답니다. 미국 신문과 웹사이트들은 그다지 감명받지 못한 눈치였어요. 그들은 리사가 솔로 공연 경험이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중요한 기회를 얻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또 다른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리사의 오스카 공연이 프레데릭 아르노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정보였어요. 프레데릭은 버나드 아르노의 아들인데 버나드는 루이비통 같은 유명 패션 브랜드를 많이 소유한 거대 기업 LVMH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2023년 중반부터 리사와 프레데릭이 데이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리사는 프레데릭 아르노와 연인 관계예요. 라는 말이 그녀의 경력 행보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되고 있었죠. 그들은 공식적으로 커플임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사진작가들이 이탈리아에서 프레데릭의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과
파리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여러 럭셔리 패션 회사에서 일하는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다 리사의 경력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했죠. 그녀는 파리의 유명한 카바레 쇼인 크레이지 호스에서 공연했는데 이는 꽤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블랙핑크와 함께할 때 항상 건전한 이미지를 유지해왔거든요. 이 공연은 아르노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던 시기와 비슷한 때에 일어났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녀의 남자친구의 강력한 지위가 그녀의 재능만으로는 열리지 않았던 문을 열어주고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은 그녀의 경력 경로를 분석할 때 인맥, 영향력, 특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는 순수한 재능에 관한 것에서 강력한 인간관계가 어떻게 특별한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고 있었죠.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림은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감독이 이름을 잊어버린 것이나 팬들이 화를 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유명해지고 왜 유명해지는지를 결정하는 숨겨진 힘에 관한 것이었죠. 당신이 아는 사람, 당신이 어디 출신인지, 그리고 누가 뒤에서 당신을 지원하는지 같은 것들이요. 저는 리사를 우상으로 여기는 모든 어린 팬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녀의 성공을 열심히 노력하고 재능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증거로 보고 있었죠. 하지만 연예계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해요. 때로는 당신이 얼마나 잘 노래하고 춤을 추는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스포트라이트로 밀어올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림자 속에 남겨두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에 관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사무실에 앉아 모든 메모와 인터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는 양파처럼 여러 층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K-팝 그룹의 한 멤버를 언급하는 것을 잊은 감독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오늘날의 연결된 세계에서 연예, 비즈니스, 관계,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이 어떻게 모두 섞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어요. 태국의 팬들이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리사를 옹호할까요? 사람들이 그녀의 공연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까요? 그리고 리사 자신은 서로 다른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다룰까요? 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K-팝 업계, 그녀의 남자친구가 속한 럭셔리 패션 세계, 그리고 사람들이 그녀를 국가적 영웅으로 여기는 그녀의 고향 태국 사이에서 말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글로벌 슈퍼스타의 삶이 밖에서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거나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완벽한 공연과 잡지 표지 뒤에는 대중이 거의 볼 수 없는 복잡한 관계망, 비즈니스 거래, 그리고 신중한 이미지 관리가 있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창밖으로 아래 방콕의 바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리사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거나 블랙핑크 로고가 있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녀는 세계 무대에서의 태국의 성공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스타덤의 커튼 뒤에서 진실은 항상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저는 리사의 공연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걱정스러운 패턴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영상을 더 많이 볼수록 더 확실해졌죠. 리사는 항상 라이브로 노래하고 있지 않았어요. 제 컴퓨터 화면에 영상들을 나란히 놓고 보니 확실히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실제로 노래하는 중요한 무대에서 리사는 종종 실제 소리를 내지 않고 입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스카쇼에서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집에서 다시 봤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빌리 아일리시는 모든 음을 직접 불렀지만 리사의 목소리는 춤을 추는 동안에도 너무 완벽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많이 움직여도 목소리가 변하지 않았는데 이건 라이브로 노래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죠. 음악 잡지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저에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MTV 쇼에서 그 순간 봤어? 제 친구 진이 문자를 보냈어요.
마이크가 내려가는데도 목소리가 들렸어. 저도 그걸 봤어요. 입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노래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죠.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은 더 명백했어요. 마이크가 입에 닿기도 전에 노래를 시작했죠. 그걸 보면서 저는 약간 슬펐어요. 그녀는 수년간 훈련해왔는데 왜 라이브로 노래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음악 전문가들과 얘기할 때 그들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해요. 댄서들은 춤추면서 노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녹음된 목소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리사의 춤이 항상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많은 경우 그냥 무대를 걸어 다닐 뿐인데 이럴 때 다른 가수들은 보통 라이브로 노래하고 있었죠.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에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는지였어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라이브로 안 부르는 게 실망스러워요. 또는 이렇게 유명한 스타에게 더 기대했는데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국 팬들의 댓글은 완전히 달랐어요. 음향 시스템이 나빴던 거야. 또는 그냥 그녀가 태국인이라서 괴롭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죠. 비디오에 증거가 명백히 있어도 그들은 완전히 그녀를 방어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이해해요. 자기 나라 사람이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걸 보면 자랑스러워지니까요. 마치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당신을 대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올림픽에서 프랑스 선수들을 볼 때 똑같아요. 너무 이기길 바라다 보니 그들이 못했을 때 변명을 만들게 되죠. 어느 날 밤, 저는 리사의 열렬한 팬인 제 조수핌과 함께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봐.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서 노래하고 있지 않은데도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 핌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마이크가 목소리를 늦게 잡는 거예요. 항상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건 한 쇼에서 3번째예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왜 사람들은 리사만 비판해요? 핌이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어요. 다른 가수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저는 핌을 비롯한 많은 태국 팬들에게 리사를 비판하는 것이 태국 자체를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연자와 국가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을 때 우리 리사를 내버려 두세요와 노 태국 은리사를 지지합니다.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었어요. 인기 있는 게시물 하나는 그들은 항상 동남아시아 스타들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우리의 성공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었죠. 연구를 위해 저는 옛날 블랙핑크 콘서트도 봤어요. 그룹에서는 리사의 목소리가 보통 다른 멤버들과 섞여 있어서 누가 라이브로 부르고 있는지 알기 어려웠어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세심한 관리 하에 이런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았죠. 회사는 스타들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리사가 혼자 공연하면서 모든 세부 사항이 보이게 되었어요. 모든 실수가 명확하게 보였죠. 그룹 안에 있을 때 누렸던 보호막이 사라졌어요. 저는 연예인이 어떻게 국가를 대표하는지 연구하는 대학 시절 교수님께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리색에서 보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국가 상징 증후군이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연예인이 한 나라의 글로벌 대표가 되면 그 중요성이 훨씬 더 커져요. 더 이상 음악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에 관한 거죠. 이제 이해가 됐어요. 리사는 단지 무대에서 실수하는 가수가 아니었어요. 많은 태국 사람들에게 그녀는 세계를 향한 태국의 대사였어요. 그녀의 성공은 태국의 성공을 의미했죠. 그녀에 대한 실패나 비판은 국가 자체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방콕의 분비는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리사의 얼굴이 있는 거대한 광고판이 있는 쇼핑몰을 지나갔어요. 그 아래에서 어린 소녀들 무리가 그녀의 춤 동작을 따라하며 소셜 미디어용 영상을 찍으며 웃고 있었죠. 그들은 그녀가 라이브로 노래했는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녀는 장벽을 뚫은 영웅이었어요. 그녀는
그들이 이전보다 더 크게 꿈꿀 수 있게 해주었죠. 아마도 그것이 완벽한 라이브 공연보다 더 중요했을 거예요. 그래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패턴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립싱크 순간들은 실제였고 우리가 스타들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술에 의존하는 완벽한 공연을 원하나요? 아니면 작은 실수가 포함되더라도 진짜 사람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진정성 있는 순간을 원하나요? 글로벌 팝스타이자 국가적 상징 사이에 끼어 있는 리세계. 이 질문은 더욱 복잡했어요. 모든 공연은 한 나라 전체의 희망과 꿈의 무게를 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방콕 사무실 창가에 서서 높은 빌딩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그때 저는 리사와 그녀의 가수 생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리사의 이야기는 정말 단순하지 않아요. 마치 여러 조각이 모여 있는 복잡한 퍼즐 같았죠. 저는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리사가 블랙핑크 멤버로 활동할 때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그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노래하고 춤을 춰야 할지 알려주고 있었어요. 엄격한 규칙이 있었지만 이런 규칙들 덕분에 모든 멤버들이 빛날 수 있었죠. 마치 팀 스포츠에서 코치가 여러분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리사가 솔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팀 없이 혼자서는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보조바퀴 없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았죠. 잘 타기 전에 몇 번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리사의 상황에서 중요하게 발견한 것들을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국가 간의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죠. 리사가 공연할 때 그녀는 단지 노래하고 춤추는 게 아니었어요. 태국과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 태국 사람들은 리사가 큰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볼 때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치 여러분이 학교 연극에서 공연할 때 가족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응원하는 것처럼요. 태국은 리사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녀 덕분에 전 세계가 태국을 알아보고 있었으니까요. 셋째, 사람들은 인종과 출신 국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봉준호 감독이 리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 때 많은 태국 사람들은 그녀가 한국인이 아닌 태국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넷째, 때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누구를 아는지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리사가 매우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프레데릭 아르노와 교제하면서 닫혀 있었을 문들이 그녀에게 열리고 있었죠. 다섯째, 연예계에는 누가 어떤 기회를 얻는지에 대한 특별한 규칙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런 규칙들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섯째, 사람들은 가수들이 실제로 노래하는지 아니면 립싱크 하는지에 대해 많이 신경 쓰고 있었어요. 리사가 립싱크하는 모습이 발견되었을 때 일부 팬들은 속았다고 느끼고 있었죠. 일곱째, 소셜미디어는 작은 문제를 순식간에 큰 문제로 만들 수 있어요. 한 명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이 인터넷에서 수천 개의 화난 메시지로 변하고 있었던 거죠. 여덟째,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항상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처럼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모욕으로 느껴질 수 있었죠. 아홉째, 전 세계 팬들은 같은 뉴스에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태국 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리사를 옹호하고 있었지만 다른 나라의 팬들은 그녀를 비판하는데 더 기꺼이 나서고 있었습니다. 열째, 유명인들은 자신의 행동과 말에 매우 조심해야 해요. 작은 실수 하나가 그들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11번째, 패션과 럭셔리 세계에는 독자적인 힘이 있어요. 많은 럭셔리 브랜드를 소유한 아르노 가족과의 연결은 리색에 특별한 이점을 주고 있었죠. 12번째,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고국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 책상 위에 있던 리사의 오스카 공연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서 그녀는 자신감 있고 화려해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완벽한 이미지 뒤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단지 자신을 위해 공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 나라 전체를 위해 공연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봉준호 감독이 그녀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이 큰 문제가 된 이유였어요. 단지 리사가 빠진 것이 아니었죠. 많은 태국 사람들에게는 태국 자체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리사가 연습생에서 블랙핑크 멤버로 그리고 솔로 스타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녀 여정의 각 단계는 유명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있었죠. 특히 글로벌 스타가 많지 않은 나라 출신일 때는요. 한국 연예계에서 태국 출신 스타가 된다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세계에 동시에 서 있는 것과 같았어요. 리사는 태국을 자랑스럽게 할 만큼 태국적이면서도 한국 연예계 규칙에 맞춰야 했죠. 그녀는 섹시하지만 너무 섹시하지 않게, 자신감 있지만 너무 자신감 넘치지 않게, 독특하지만 너무 다르지 않게 균형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펼쳐진 모든 자료들을 보고 있었어요. 기사들, 소셜미디어 게시물들, 인터뷰 녹취록들. 진짜 이야기는 어떤 한 장의 종이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있었죠. 이건 단지 한 감독이 한 이름을 잊어버린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리사에 관한 것만도 아니었죠. 우리가 존경하는 스타들에게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태국 사람들이 리사가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볼 때 그들도 함께 빛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죠. 그들이 리사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들도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걸어 나와 다시 책상에 앉았어요. 밖에서는 방콕의 분주한 저녁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죠. 아래 거리에는 럭셔리 제품을 광고하는 리사의 얼굴이 담긴 간판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영향력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리사 같은 유명인들은 단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성의 상징이 되고 있었어요. 많은 태국 젊은이들에게 리사는 태국 출신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강하게 옹호하는 거예요. 그녀는 그들의 꿈을 함께 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징이 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이에요. 리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감시받고 판단받고 있었죠. 그녀가 성공하면 한 나라가 축하하고 실패하면 그 나라가 실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문화 분석가로서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국에 살면서 리사의 영향력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저는 그 감정적인 반응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무대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없을 때 각 대표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해지는 거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시간을 확인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 사례에 대한 생각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었죠. 논란은 결국 모든 연예계 뉴스처럼 사그라들겠지만 그것이 제기한 질문들은 남아있을 거예요. 어떻게 국가적 자부심과 세계 시민의식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연예산업은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진정으로 국제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는 쉬운 답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논란, 새로운 스타, 새로운 토론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패턴은 아마도 같을 거예요. 엔터테인먼트는 우리의 희망, 두려움, 그리고 세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비추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리세계의 도전은 단지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국가의 자부심이라는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스타가 되는 것이었죠.
그 무게는 대부분의 팬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것을 명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무게가 그녀가 배워야 했던 어떤 춤 루틴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